오늘은 게사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사료는 거의 대부분 비닐팩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800년대 중반 이전에 개들은 주로 밖에서 살았고 날고기를 먹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일명 중산층이 몰라보게 늘어났고 고양이와 개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보다 애완동물을 더 사랑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애완동물에게 무엇을 먹였을까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애완동물 사료는 1860년 제임스 스프레트라는 전기 기술자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전기 기술자이자 피레침 판매원이었던 제임스는 피레침을 판매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영국으로 출장 중 런던 북부의 강둑에서 개들이 먹다 남은 딱딱한 비스킷을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비스킷은 선원들이 장거리 여행에서 먹다가 버린 음식들이었습니다. 밀가루와 물 그리고 소금으로 만든 저렴한 비스킷은 긴 바다 항해를 위해 오래 지속되고 부패하지 않는 음식이 필요했던 선원들이 사용했습니다. 제임스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이 애완동물을 위해 쉽게 보관 가능하고 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전기기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개를 위한 최초의 비스킷을 만들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기, 밀, 야채, 피트 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어떤 고기를 사용했는지 1880년 그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직접 만든 비스킷은 한 봉지에 50파운드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50파운드는 아주 숙달된 장인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벌 수 있었던 큰 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숙달된 장인이라면 최소 하루 5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임스는 마케팅 타깃을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영국 신사들로 한정을 하게 됩니다. 높은 가격과 사용된 고기에 대한 원산지 불투명에도 제임스의 비스킷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1870년에 회사를 미국 시장으로 확장하였고 제임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번 더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애완동물 주인과 도그쇼 참가자를 미국 마케팅의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889년 1월 AKC 최초의 잡지 전면에 광고를 크게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구글릭을 하면 제임스는 1880년에 사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사는 제임스가 1889년에 AKC 저널 전면 광고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임스는 미국에서 그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효과적인 레퍼런스를 활용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제품을 이미 사용해본 부유한 영국 신사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중은 제임스의 비스킷에 매료되었고 아주 빠르게 미국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산도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이 비스킷 하나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1899년까지 게사료 시장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성공에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 1900년대 초반에는 상업적인 애완동물 사료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편의성 게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애완동물 사료 통조림은 1992년 미국 최초의 개 사료 통조림인 케넬 레션이 생산된 후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제임스와는 달리 통조림에는 말고기를 사용한다고 크게 광고를 했고 애완동물 통조림 식품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처음 받게 되고 시장 점유율을 무려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1941년까지 미국에서 애완동물 통조림 식품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게사료를 만들기 위해 연간 5만 마리의 말들이 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조림의 주 원료인 주석과 고기가 배급제가 시작되었고 애완동물 사료가 비필수 품목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애완동물 통조림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개 사료를 위해 매년 도설되는 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동물 애호가들의 매서운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애완동물 사료업계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업체들도 하나씩 애완동물 사료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제너럴 밀스는 1950년대에 제임스의 미국 사업을 인수했고, 프리나는 더 맛있는 애완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해 시리얼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금속 캔은 배급제였고, 여기서 힌트를 얻은 프리나는 종이 시리얼 상자를 상온에서 안정적인 애완동물 사료를 저장하기 위한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1956년 사료계의 일대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압출이라는 공정을 통해 최초의 건조복합 사료가 세상에 선을 보인 겁니다. 이 시기에는 압출은 시리얼과 같은 많은 양의 식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료 만드는 방식은 젖은 원료와 건조한 원료가 함께 혼합되어 반죽의 형태로 되고 확장기라고 하는 기계에 공급됩니다. 반죽은 다이컷 기계를 통해 압출되기 전 극도의 가압 증기와 고온에서 조리되어 오늘날 우리가 키볼, 건조복합 사료로 인식하는 작은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상업적인 사료 생산을 위한 압출의 사용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맛과 사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1964년 미국 애완동물 사료협회는 많은 로비를 통해 압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사료가 개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미국 대중에게 개식단은 사료가 기반이어야 하고, 제임스가 1800년대에 사용한 초기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여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알갱이 형식의 게사료가 자리 잡게 되었고, 많은 회사들이 광고 전략을 통해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힐스 팻 뉴트리션은 신장 및 간부종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처방 사료를 처음 시장에 내놓았고,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사료를 다양화하여 체중 관리까지 가능한 사료를 자체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애완동물, 애완견이라는 단어 대신 반려동물,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려동물 사료 회사는 압출로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료 회사들은 고품질 그리고 유기농 원료를 이용해 반려견 사료를 생산한다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학자들이 사료가 반려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압출 방식을 사용해 제조된 사료들은 제품의 유통기간을 최적화할 수 있지만 사료의 영양소 구성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다른 많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반려동물 사료의 많은 부분이 점점 더 규제가 없어지고 빈번한 리콜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미국을 팔칵 뒤집어 놓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료에서 만든 사료를 먹고 반려견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에 본사를 둔 역사가 정말 깊은 반려동물 사료 제조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도 리콜 이력이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료라고 광고와 함께 이 업체의 프로팍 사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료업체들이 건강하게 반려견이 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료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사료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료 회사들은 대부분 원재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는 애완동물 사료협회라는 거대한 공룡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FDA에서 직접 반려견 사료를 감독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FDA는 사료를 주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대장균이 옮아 반려견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FDA 지침에 따르면 보호자는 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요. 사료 그릇 및 숟가락을 세척해야 하고, 사료 등을 꺼낼 때 국자 아닌 국자 등을 이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료를 준 후 남은 사료는 냉장 보관하거나 버리고, 사료 중인 사료도 26도 미만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정프리의 짱아 실버푸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